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도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대치공휴일로 이렇게 쉬는 날이었는데, 저는 출근을 좀 했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후에 이제 낮잠을 자다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보니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좀 표명을 했더라고요. 북한의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고 하니까, 불필요하게 돈만 자꾸 들고, 동북아 질서에 반할 수 있는 한미연합 얼지 프리덤 자유의 항해를 위한 그런 연습 훈련을 좀 축소를 좀 지시를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이제 과거에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요맘때 하던 게 있었는데, 그걸 이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름을 얼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자유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미국 내에서는 또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나라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참 무한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늘을 알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고, 그래서 하늘을 알고 싶었던 욕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생각이 나는 것은 옛날 역사적 신화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루스라는 사람이 밀랍으로 된 날개를 어깨에 붙이고 파닥파닥 해가지고 하늘을 높이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태양 근처에 가면 밀랍이 녹을 수 있으니 절대 근처에 가지 마라고 했는데, 태양 근처에 가서 직사광선을 쬐다가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녹아내리는 바람에 지상으로 추락해서 사망을 했다. 그런 얘기. 그게 이제 수천 년, 한 10,000년 넘게 흘러가지고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하늘 위를 최초로 나는 비행기가 이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기고 싶다는 건 당연한데, 과거에 보면은 수나라가 100만 대군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치러 오고, 그 다음에 당태종 이세민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소위 안시성에서 일전불사를 외치다가 한쪽 눈이 그렇게 실명을 당하는,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리고 징기즈칸의 군대가 100만 대군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었다. 이게 엄청나게 인적 물적 자원이 이제 소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만 대군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거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의자왕과 삼천궁녀 얘기를 할 때, 삼천궁녀가 실제로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를 이렇게 따져보면, 그래서 삼천궁녀가 실제로 했다면 그들이 하루에 이제 1인당 300g의 쌀을 소비한다고 봤을 때 하루에 900g의 쌀을 소비하게 되고 등등, 이렇게 좀 계산해 보면 하루에만 900kg의 쌀이 든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또 반찬이 있어야 되죠. 국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한 사람당 젓가락 숟가락 나눠줘야 되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대군이 먹으려면은 엄청난 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쌀, 돼지고기도 필요할 것이고, 반찬, 국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니까 완전 무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칼과 창과 화살, 그 다음에 조금 뒤로 가는 전쟁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투석기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니까 한 방에 전쟁을 끝낼 수 없을까? 한 방에 상대를 굴복시킬 수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1860년대 후반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원도 수호조교가 이제 체결돼가지고 일본하고 근대적 조약을 처음 맺었을 그 무렵인데, 디즈데일리라는 영국의 보수당 총리가 들어서고 난 이후를 소위 제국주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제국주의가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그런 1920년대부터 유럽이나 동부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전체주의적 성향의 국가사회주의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 1922년도에 로마 진군을 통해 가지고 무솔리니가 이제 정권을 잡고, 일본이 그때 당시 군사 대국화로 나아가면서 대륙 침략을 눈앞에 두고 군인들이 이제 대신들의 이제 기용이 돼 가지고, 심지어는 대장 출신들이 내각 총리 대신을 맡아 가지고 일본의 이란과 단판을 지어가지고 이제 병력을 동원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1933년도에 그런 전체주의의 최고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히틀러가 이끌고 있던 나치당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1939년도에 한스 머식인가 하는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만은, 한스 머식인가 하는 사람이 최초로 이제 핵분열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이렇게 정립을 해놨어요. 왜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최초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E는 MC 스퀘어다, 이렇게 공식, 이꼬르 공식, 그 공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핵분열에 대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정립을 했고, 이것을 폭발력을 증대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그런 어마어마한 군사 무기가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이제 밝혀내게 되고, 이렇게 되자 이제 세계 최고 가는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대응책을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을 이제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1961년인가요? 차르 분바라고 하는 폭탄 중에 폭탄, 왕폭탄, 황제 폭탄이라고 부르는 거를 당시에 소련이 후르쇼프라는 공산당 서기장의 지시하에 실험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충격을 줬죠. 그래 이제 제가 당시에 기억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당장에 이제 대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리히터 지진기의 규모가 보통 한 4 정도가 되는데, 4 이상이면 대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5 되는 리히터 지진기 규모의 지진 파동이 전 세계를 3바퀴를 돌았어요. 3번 돌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 파급력이 막대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보고 했습니다만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이제 15킬로톤,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21킬로톤. 그런데 이제 차르 분바의 경우에는 50메가톤이니까 단위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킬로톤 한 등급 위에가 메가톤인데, 애시당초에 100메가톤으로 설정을 했다가 50메가톤으로 축소를 한 건데, 이것만 해도 히로시마에 터진 리틀보이의 한 5, 600개가 동시에 터지는 그런 수준인 거죠. 물론 가장 신대한 폭발력을 자랑한 거는 전쟁과 상관없이 1908년도에 시베리아에서 일어났던 퉁구스카 지역에서 일어났던 퉁구스카 대폭발인데, 아직도 원인에 대해서는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나온 수치에 따르면은 리틀보이 한 1000개가 떨어진 듯한, 즉 다시 말해가지고 차르 분바가 동시에 2개가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기록을 남긴 것에 따르면 이건 지구 종말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게 심판의 날이 왔구나, 이름만 듣다 말았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오늘날 지금 현실화가 되는구나,
그래 이제 무조건 무릎을 꿇고 그래 이제 그 신께 기도를 올렸다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점점점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인류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이제 100메가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100메가톤은 간단합니다. 한반도 정중앙이 서울에 터지면 한반도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일본 중앙에 그 저기 도쿄 옆에 그 산맥 지역이 딱 터지잖아요. 일본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폭탄을 왜 만드느냐? 그 폭탄 하나만 있으면 세계를 지피락 날피락 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아니하고도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아돌프 히틀러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 세계는 게르만 민족, 즉 다시 말해서 아리아인들이 통치를 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적대적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그래 이제 유럽 각지의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수용소에 가다 놓고 오늘부터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순차적으로 무조건 그 치클론 B라고 하는 살인 독가스로 죽여버리고 그 밤마다 이제 불을 태워가지고 그 소각로 만들어가지고 그 인간이 했다고 할 수는 그 없을 것 같은데 인간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731 부대도 거기에 이제 그 못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어요. 그 가사를 제가 노래 가사를 조금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뭐가 있냐면 지금 친일 인명 사전에 등재는 돼 있는데 아직 후손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홍남파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 우리에게는 고향의 몸으로 잘 알려진 홍남파 선생이 이제 만든 노래 중에 이제 그 희망의 아침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희망의 아침이라는 노래를 조금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밤이 새였다 희망의 아침 동편 하늘에 솟는 해바람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제 대충 이렇게 뒷부분을 좀 더 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뒷부분 아마 가사 이럴 겁니다. 대륙이 말리 대양심 말리 아시아 지역의 동아시아에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제 듬뿍 받으라 듬뿍 받아서 자자손손 만대의 복누릴 국토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 제가 이제 그 노래를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뭐가 이제 가사에 등장하느냐면 팔갱이루에 뭐 쪼쪼쪼 등장하는데 팔갱이루라는 거를 해석해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일본의 그때 당시에는 히로히토죠. 일본의 그들이 하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부르는 차랑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완곡한 표현으로 이제 부르는 일왕이 전 세계 그때 당시 35인구를 다스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걸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뭐 이제 그때 당시에 1941년도 42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오늘 좀 동영상을 좀 이제 봤는데 미드웨이 해전이 40년도 6월 4일날 5일날 이렇게 미드웨이 해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자랑하던 카가라든지 히류라든지 하는 그런 정예 항공모함 4척이 격파가 됐어요. 그냥 일본의 해군의 기동뿌리가 이제 슥 사라지는 요 기점을 통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스즈키 다츠사부로 중자라고 정보참모부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이 스즈키 다츠사부로 중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원자 폭탄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혁명적인 무기를 개발해야 되고 또 개발할 우리 능력이 된다 합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 핵물리학계의 최고 거두였던 니시나 요시오 박사 그리고 이제 일본의 중성자 이론으로서 1930년대 후반에 노베르 물리학상을 받은 바 있었던
히가오 유데키가 투톱이 돼가지고 니시나 요시오 박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니고 연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자 폭탄 개발하고 이제 1945년 8월 12일 날 그 뭐랄까요 그 청진 앞바다에서 해상 원자 폭탄 실험을 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일본에서도 기록은 애매모호한데 아무튼 버섯 구름의 발광치가 목격이 됐다라고 이게 나오는데 45년도 8월 달에 기준해 가지고 그때 당시의 무기 중에서 버섯 구름 형태의 발광체를 낼 수 있는 거는 그 히로시마의 사진에서 보듯이 그 원자 폭탄밖에는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원자 폭탄 그 해상 투하 실험을 한 게 아닌가 이제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원자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 우라늄이 모여 있는데 중성자를 이렇게 쏴주고 계속 핵분열을 해서 임계쯤에 되돌아면은 꽝 하고 터지는 게 이게 핵폭탄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반은 우라늄 U235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라늄 U235를 많이 캐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우라늄을 순수하게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기반탄하고 거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가지고 고순도 고농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해 가지고 만드는 플루토늄 기반탄 이렇게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라늄 탄의 경우에는 그 실험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고 이제 보관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플루토늄 탄은 이제 실험을 거쳐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히로시마에 터진 리틀보이가 그런 그 우라늄 기반탄이고 실험을 안 한 상태에서 곧바로 투하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플루토늄 기반탄인데 이거는 이제 그 펜맨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똑같은 거를 그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미국이 처음 실험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자 폭탄을 투하를 했는데 지금 그 전 세계에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공식 비공식으로 한 10개국 정도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가운데 뭐 한국과 일본, 대만이 잠재적인 핵개발 국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핵이 전 세계 전쟁의 종전을 선언을 했는데 핵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핵의 이렇게 그런 뭐랄까 위험성을 알았다기보다는 핵이 가져다 주는 그런 그 위대함, 웅장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보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핵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핵 개발을 하다가 미국한테 얻어맞았거든요. 간단합니다. 그 핵 개발의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핵 개발을 하려면 농축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원자로가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고리 원자력 발전소다 뭐 월성 원자력이다 한빛 영광 원자력이다 이런 거 해서 중수로 경수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빼고 NRX라고 하는 실험용 원자로가 필요합니다. 원자 폭탄 개발에는. 근데 그때 당시 70년대 중반에 우리가 NRX 모형을 이제 그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 캐나다에서 그 산업용 원자로를 우리한테 판다고 했을 때 NRX도 하나 이제 몰래 끼워 넣어서 구매하려고 시도를 했고 프랑스의 삼보강사인가 그 회사 삼보강사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도 그 경수로와 중수로를 도입하면서 NRX도 하나 이제 끼워서 이제 사오는 걸로 했다가 미국이 알고 뒤통수를 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NRX를 구입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는 핵개발 용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NRX는 인도 파키스탄이 핵개발을 하고 북한도 핵개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을 준 게 NRX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1970년도에 그 저기 기시노부스키의 그 동생 되는 사또 에이사쿠라는 사람이 그런 그 뭡니까 비핵 3원칙 그러니까 일본은 절대로 핵하고
선을 긋는다라는 정책을 고수를 하다가 1970년에 그런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일본이 핵 야욕이 그 뒤로 이제 계속 드러나가지고 노벨위원회 그 노벨 평화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저기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충격을 받은 바 있었던 알프레드 노벨 경이 유일하게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제 상을 이렇게 그 시상과 수상을 다 하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이제 노르웨이 정부가 관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노르웨이 정부가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죠. 사또 에이사쿠에게 노벨상을 준 것은 그 평화상을 준 것은 최악의 결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남겨놨는데 지금도 그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얼마나 장하냐. 우리가 개발을 못 하는데 이후에 통일되면 우리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실 인도에서도 그런 그 뭐냐 간디 수장이 핵 개발을 그 단행할 때 국내의 정치적인 어려움을 해외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에서 핵 개발을 했다라고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핵 개발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지금은 그 명예교수가 되나요? 그 이호재 교수가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핵 개발은 그건 하나의 그 정치적인 뉘앙스일 수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군사 무기인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에 핵을 실제로 전쟁에서 입마살상용으로 떨군 저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핵은 고도의 그런 그 정치적 제스처 그 일종의 그런 뭐 약자가 강자에게 칠 수 있는 그런 공갈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국제 정세를 터부시하고 그냥 그 핵을 갖는 것이 핵 재처리 시설을 갖는 것이 강대국 반열에 들어가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는 어린아이가 무턱대고 장래희망이 뭐냐 했을 때 나 그 프레지던트 뭐 대통령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닌가. 모든 걸 고려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과학자들이 모이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게 이제 완벽해도 이게 이제 될까 말까인데 감상적으로 우리도 핵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으로 핵 개발을 한다는 거는 너무 그 어린아이의 그런 발상과도 같은 그런 게 아닐까 이제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뭐 오늘 그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방위에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주한미군을 건드려서 방위력이 약화된다고 볼 때는 한국 정부에게 핵 개발을 용인해 줄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을 만나서 회담을 한다면 북한을 적어도 인도 파키스탄하고는 비슷한 사실상의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불려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간에 김정은의 의도에 말려드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제 얘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것이 감상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평화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겠죠. 그런데 전쟁이 안 일어나려면 억지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억지력은 그 군사력에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총칼 없이 휴전선을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칼을 올미고 휴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도 2년의 겨울 동안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전쟁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어느 선까지 우리가 이제 그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기준이 명확히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 저기 그 생화학 무기를 쓰지 말자는 1925년 제네바 협약이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도 비준을 안 했고 사실은 뭐 소련도 과거에 지키지 않았고 북한 뭐 그런 나라들이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각 그 국가 지도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우리로서는 핵 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적어도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고 명령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뭐 설사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결의는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결의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는 최고 결의회의가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비밀리에라도 핵 개발을 추진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통령 한 사람이 만들자 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고, 또 만들었다 해도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이냐, 관리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래, 이제 그 히틀러라는 한 사람이 그 나치즘을 들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주변에 제어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지금 그 네이버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그 포털 사이트의 그 댓글 보면 핵 개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핵이 손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일떠설 수는 없다. 전 세계를 자극을 해서 전 세계가 모두 핵으로 둘러싸인다면 그때는 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지금은 있는 핵을 점진적으로 축소를 해서 북한도 핵을 없애도록 해야지 될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한반도를 영구 비핵화 지대와 더 나아가서는 스위스 같은 영세 중립국 형태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진데, 왜 우리가 핵 개발을 고민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평화주의자가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인데,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고민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즉흥적으로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설프게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핵 개발이 좌절이 됐는데, 그 뒷배경에 미국이 있어가지고 김정일을 보고 좀 총으로 쏴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결국은 뭡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쌀보다 핵을 이라고 원하다가 결국 뭐 쌀이 어디 갔는지 없고, 그 뭐 하루 세 끼를 먹지도 못하고, 실제로 그 군인들이 130만 명 정도를 자랑하는 군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루 세 끼를 빌어먹고 있잖아요. 그 배급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 핵 하나 가지고 뜯어먹고 살겠다는 말썽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건 이미 그 전 세계에 다 이제 공표되어 있고 알려져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럴 때일수록 미국이 한미 군사 연습을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뭔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뭔지, 아니면은 3년 남은 임기만 참으면 되는 것인지, 이걸 신중하게 이제 검토를 해서 봐야지, 즉흥적으로 뭐 이렇게 반미를 외친다부터 해가지고 핵 개발을 하자 뭐 이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뭐 또 새로운 뉴스가 또 올라오면 제가 필요하면 반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집에 가는 길에 좀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실리주의에서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군사적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극단적으로 나간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나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얘기를 처음부터 기겁하고 듣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최대의 그런 그 감정적인 날이죠. 그 8월 15일 종전, 제 태평양 전쟁이 종전된 날을 전후해서 지난주 이번 주가 좀 이렇게 시끄러워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누구 때문인지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중요한 시대에 좀 이렇게 부안해동하는 일이 없이 국민들이 잘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오늘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30분 방송을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